제가 이 한국문학관으로부터 받은 그 주제는 한국문학이 근현대 문학의 연구 성과 속에서 대중들과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발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포럼 의제인 우리 문학하는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어떻게 한국문학관이 주체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전시하고 공급할 것인가, 그 방안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시나 이런 것들은 큐레이터나 우리 여기 문학관의 전문가 분들께서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한국문학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정도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주로 도서관을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접촉을 하는데, 도서관과 우리 한국문학관의 정체성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라이브러리 아래서 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는 곳이고, 그래서 지식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그 국립한국문학관은 내셔널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뮤지엄으로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똑같이 도서관처럼 수집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일관된 시점에 따라서 표본을 전시, 해설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아마 일반 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컬렉션, 대중, 그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연구되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참고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때, 한국문학관의 자산은 제가 봤을 때는 컬렉션이죠. 그리고 제가 시 전공자이기 때문에 시집이겠죠. 그랬을 때 시집뿐만이 아니라 원고, 노트, 사진 이런 것들을 기획이나 창작 혹은 가공이나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조하여 대중과 시인들을 어떻게 흥하게 할 수 있을지라고 연구 방법으로 어떻게 이 시집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시집이라고 하는 단순한 물질을 어떻게 이제 콘텐츠화 할 것인가. 이 콘텐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자료를 기획이나 창작, 가공, 개발하는 것을 말할 것인데, 그 콘텐츠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건이 되고 가치를 발휘하는 그 현장을, 연구 성과를 제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예를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런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 시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물질이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인쇄, 출판, 유통, 광고, 그 다음에 제도, 이 시집을 통해서 등단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시집을 내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대 때는 검열과 납본을 받아야지 됐고, 그 다음에 시집은 단순히 그냥 이런 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멋을 내기도 하고, 또 이 시집 한 권이 여러 권이 나오면서 어느 것이 정전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시집이 냈을 때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이 문단에서 이 시집 한 권이 갖고 있는 또 다양한 서로 시인과 문단 안에서의 이렇게 논의와 충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집 한 권이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이 시집이 텍스트와 사건을 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현장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오장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식민지시대에 뿐만이 아니라 해방기에 독특한 활동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오매니아 애서가로서 오장환이 유명을 해가지고 이태준이 문장지에다가 오장환에게 너 그 비블리오매니아라고 그러는데 너는 누구니? 한번 써봐. 그래가지고 글을 쓴 것이 1939년에 문장지에 실린 게 있는데 거기에 오장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서가가 되기 시작하는 증세는 같은 책에서도 특제본을 살려하기 시작하고 흔하지 않은 책, 한정본, 초판본, 또 남이 안 가진 책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갖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본, 원고, 서명본, 필적, 서간, 일기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자들이 비블리오매니아 애서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은 그냥 시집이 아니라 장정이 무진장 중요한 것인데 그 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선에서는 그냥 그림 해가지고 표지 내가지고 그런 거를 시집이라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아니다. 훨씬 더 그 체제 활자, 제본 양식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장환은 누구인가 봤을 때 오장환은 사실은 1918년생인데요. 낭만이라든가 시인부락, 자오선 이런 것에 동인으로 활동을 했고 실제로 오장환에 출연했을 때 시단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고 김기림은 새 타입의 서정시를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만은 신세대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장환은 정지용 휘문고등학교 제자이고 김기림과 박용철이 추천을 했고 임화 이상 이육사와 교류를 했었으면서 그러면서 시인뿐만이 아니라 그는 문화활동, 그림, 연극, 출판 모든 면에서 멀티플레이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장환이 자비 출판을 했었던 어떤 시집이 하나 처음으로 이제 오장환의 첫 번째 시집인데 그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앞표지인데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성벽과 오장환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눌러서 사실은 여기 성벽 이렇게 있고 오장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을 별로 자기는 원치 않았어. 보든 말든 엄청난 나름대로 볼 사람은 봐라라고 하고 그리고 책이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 책은 제가 거의 잘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고 이제 백부 한정으로 자비 출판을 되고 조선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런 시집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처음인지 그러고 이 처음에 시집이 한화가하고 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의 선문을 열어준 자기가 시인으로서 슬픔의 길을 들게 한 자의 능력. 정말 이것은 정신력이 그리고 이제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냥 목차 페이지도 없고 1부, 2부, 3부 이렇게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1부를 시작할 때 이 판화로 시작을 합니다. 목판화. 그리고 처음에 오래한 구청들이라고 하는 판화로 시작하고 오래한 구청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러고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
이 말은 그냥 이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작품인 거죠. 그렇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작품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상당히 고급스러운 종이에 엄청난 멋을 부려가지고 실내고, 요거는 이제 입으로 넘어가면서 되고, 그 유명한 성시보라고 하는 시가 여기에 실립니다. 이것은 있다가, 그리고 저자 인장인 여기에 이제 자기 낙관을 찍는 여기에다가 자기 도장을 안 찍고, 이게 뭐지? 제가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일본 그 한정판 그 구락부에서 미요시 다스치가 한 그 보들레리의 악의 꽃의 번역판의 한정판으로 쓴 저 새를 인용해가지고 갖다가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장환이 보들레르를 무진장 좋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저거는 그 해방기에 돈이 없어가지고 종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대충은 아니지만 오늘날 시집처럼 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벽의 오장환의 저 시집을 봐가지고는 저 오리지널 오장환의 성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와 저 텍스트는 성시보라는 시는 같지만 전혀 다른 텍스트인 거죠. 전혀 다른 텍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를 할 때 저 원본이 없으니까, 이 원본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연구를 했는데 그 감각은 다르지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것과 저거는 똑같은 오장환의 시집이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성벽을 내고 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상당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내장을 받고,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예전에는 경찰서 허가를 받았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학예면에다가 광고를 내고, 그래서 성벽은 일찍이 시인부락에 나오던 중앙인서관에서 홍구영의 주선으로 정환이 마음껏 기분을 내서 판화를 붙이고 자기가 돈 다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미모사라고 하는 카페에서 강여사 영화배우 출신이고요. 저기에 나온기의 영화에 나왔었던 그 출판 기념회를 열고 그날 밤 육사가 월향 구천곡을 비롯한 시를 낭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거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뭐지? 오장환하고 이육사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육사가 가가지고 이 월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 이름이에요. 그것을 하고 이런. 그래서 우리 시단에서 처음으로 현대의 어두운 숙명을 노래한 새로운 서정시의 등불이었고, 이 시절을 회상하기에 거기가 우리의 그리운 기항지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1946년 이때 저기가 이봉구가 기항지라는 말을 쓴 것은 사실은 그때 한 두 달 뒤에 나올 김광균의 기항지라는 시집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하나의 언어, 그 토포스, 그것들을 우리는 또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장환은 문화기획자이고 다양한 연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그 판화를 준 사람이 바로 이병현입니다. 이 연극좌의 그 미술부에, 거기에 또 그 격리부에 오장환이 거기에서 단역으로 나오기도 하고 격리부를 하기도 하는 이 연극 그 낭만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병헌은 유명한 또 구본웅과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장환과 이육사의 관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으로 이육사를 상상하는데, 이육사는 그거보다 상당히 댄디적이기도 하고, 저 악과 퇴폐에 대한 통찰을 김기림이 성벽에서 읽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었던
사실은 이육사하고 저기는 거의 15살 차이입니다. 오장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육사가 오장환과 김광균과 이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이봉구와 돌아다녔었다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이육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런 아편이라든가 저런 그 박쥐라든가 저런 시들은 오장환하고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장환이 육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학도 육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엽서를 보내고 서로 긴하게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사적으로 긴밀하게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엽서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사적 기록물의 데이터들이 이 문단과 네트워크와 그의 시세계를, 그 시문학을 연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컨텐츠들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육사가 죽은 다음에 이육사 시집이 유고 시집으로 나올 때 그 이육사의 유고 시집을 내주는 자들이 김광균, 오장환, 이용학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육사론을 한번 쓰면서, 야, 이육사는 그냥 한복 입고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지사적인 풍모가 그걸로 문학을 말할 수 있을까? 그걸로 문학을 다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저거는 저런 파라텍스트들 상당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남만 서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장환이 꾸립니다. 그래서 서점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엄청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다 때려 붓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일이 시집 내는 거고 출판 기념회 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남만섭, 이제 자기 두 번째 시집은 이제 자기가 자기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내는 거고, 또 여기에서도 엄청난 멋을 벌입니다. 한정판 80부로 내가지고, 이 한정판은 가격이 없습니다. 이거 아마 만들어가지고 돌린 것 같아요.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출판을 했는데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80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돌려갖고 이러는 것을 한 것 같고, 그 유명한 더 라스트 트레인이라고 하는 시가 헌사에 들어있고, 윤동주가 가장 좋아했었던 시라고 하죠. 엄청나게 읊고 다녔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광균의 와사등을 내줍니다. 근데, 요거는 김광균은 자기가 했다는데, 요게 김광균의 와사등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장정이죠. 그렇죠? 요거는 포켓용처럼 만들면서, 앞에 와사등이라고 안 써 있어요. 앞에. 어디에 써 있냐면 여기 책 날개에 시집 와사등이라고 딱 써 있고, 아무것도. 요렇게 내는 것에 이 오만함. 저는 여기 이런 시들에서 상당한 오만함을 느끼는 거죠. 보려면 봐. 그리고, 역시, 김광균은 김기림한테 이 시를 바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식민지 문학사를 볼 수 있는 상당한 감각들을 주는 거죠. 아까 오장환은 정지용에게, 김광균은 사실 김기림의 아이라, 나는 김기림의 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엄청난 여백, 그러니까 하얀, 그러니까 이제 설야라고 하는 시도 아주 단순한 하얀 종이에 그냥 아무런 모티브를 붙이고, 바로 이 설야라는 시도 여기에 붙여 있고, 여기에도 값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서정주의 화사집이 마침내 이 남만 서점에서 이 오장환이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는 화자집은 장환이 돈을 대고 장정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김광균의, 그리고 책명에 자줏빛 시를 오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오장환이 쭈그리고 앉아서 모든 그 장정과 이런 것들을 저기가 했다는 것이죠. 아주 한정판으로. 그래서 특제본, 병제본, 보고판 네 가지의 시집을 냅니다. 요거는 특제본이 아니라 요거는 그 병제본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병제본도 냈습니다. 근데 특제본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 문학과는 특제본 가지고 계시죠? 그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와, 그래서 특제본은 30부고 요거는 정가 5원. 5원은 뭐 500잔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캠퍼스 천에다가 최상질의 명주시에다가 이 제목을 화사집이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저기 떴다는 거죠. 저기 수를 놨다는 거죠. 그 호사를.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마어마한 자기네들끼리 문학이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 하는 예술가로서의 그 자존과 그 득의 만만함을, 이제 요것은 정지용이 그 붕발거사 화사집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보고판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진으로서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좀 낡은 건데 저게 보고판이고요. 저 위에 화사집이라고 저거가 이렇게 실로 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것과 같이 보는데 오장환과 서정주의 관계, 이 편지가 이렇게 이 화복문고에서 보여줘가지고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는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오장환은 완장차고 그 거들먹거리는 어떤 그 겁먹던 존재로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기에 보면은, 그리고 서정주의 아이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정주가 정읍 처갓집에 가가지고 대서소에서 일하면서 오장환한테 쓴 편지입니다. 내 문학이라는 것의 시작 이후에 세 사람의 벗이 내겐 있다. 그들이 함영수, 오장환이와 김동리라면 너도 수긍할 거다. 우리들은 비교적 금전이라는 것과는 먼 족족이리라. 장환아, 여전히 그리운 보사. 나 때문에 품었던 근심이 있으면 모두 석방하리라. 그것만이 소원이라. 긴 편지나 다오. 어디가 주저앉든지 가끔 편지하마. 그러니까는 일정하게는 오장환이 사실은 그 엄청나게 서정주는 오장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집을 다 내주고, 그리고 나한테는 너밖에 친구가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편지 안 하고 이렇게 하냐라고 약간은 애걸복걸하고 매달리는. 그리고 약간의 컴플렉스도, 그 당시에 임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시인 1급 시인은 오장환이라고 떠들었는데, 나중에 이 화사집이 나온 뒤에 임화가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시인이네 라고 한번 이야기한 거가 두고두고 오장환의 두고두고 하는 영광에, 임화가 나를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고 말했다고 서정주는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것은 오장환에 대한 컴플렉스의 반영이었었던 겁니다. 왜?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이 뱀이 화사집이기 때문에 이게 오장환의 거냐 서정주의 거냐 라고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 것? 보들레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8년 프랑스 그 파리에 있는 아이르의 셀장이라고 있는 그 출판사에서 악의 꽃을 냈을 때 그 목판화가 거기에 실려 있었던데, 그것을 알프레드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그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다른 뱀,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프랑스 저기에서 나온 인공 낙원의 시집에 실린 또 하나의 뱀인 거지요. 김용준도 그 서정주의 화사집에 저 그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남만서점에 대한 저기를 보면 장환이 경영하는 책점은 남만서점이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서점 진열장에 흰 토끼털을 하게 깔아놓고 들어가자마자 그 위에 보들레르 시집 원본 28년도 프랑스에서 온 그거를 쫙 놓고 그 옆에는 울긋불긋한 무당들의 부채를 딱 놓고 그 정면에는 에드가 알렌 포와 이상의 자화상을 딱 걸어놓고 딱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무슨 예배당에 들어온 거야. 남만서점은 이들이 문학과 예술을 예배하는 성전과 같이 꾸몄고 문학예술책과 도록들은 거기에 성서 같은 것들이었고 그것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예배처럼 수행했던 것이고 출판기념회 같은 부흥회를 열고 이상과 보들레르와 포우들은 이 성전이 섬기는 성인들이고 자기네들은 신도인 거죠. 예술의 신도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유럽의 문화와 사상과 책을 바로 조선 1930년대 후반에 이미 조선이 그렇게 낙후된 곳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오장환 그룹들은 시집을 상품이 아닌 그 자체의 사물로 자본주의적 상품 시장과 문당 권력을 전복하면서 문학과 예술을 사건화하고 스스로 새로운 주체로 세우고자 남만서점은 그들의 성전이자 아지트였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성소적 장소성은 어디에서 온 거지? 봤더니 이미 그들이 시인 불악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아지트, 불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 말로는 천민들의 집단인데 우리를 천민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 그 어마어마한 자존심. 그러면서 이 시인 불악 1집의 이 앞에 그림이 고갱의 더 아뚜아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놓은 건데 아뚜아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인불학이라고 하는 여기를 예술과 시를 나름대로 신전으로 생각한 것이요. 자기네들의 종교 성수.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집의 중앙에 보면은 시인불학사의 주소는 사실은 운리정, 여기는 오장환네 집입니다. 오장환네 집. 자기네 집이 시인불학의 아지트이자 거처이면서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시인불학을 내면서 문단과 문학의 권력화에 저항하는 이제 우리가 아첨하고 권력에 우리는 거기에 싸움을 걸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도저한 도전장을 내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전장은 누구에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지용을 찾거나 기림을 찾거나 이상을 찾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시보를 저는 요 맥락을 보면서 성시보, 내 성은 오씨인지 오가인지 나는 모르고 나는 양반인지 쌍님인지 나는 모르고 그런 건 난 필요 없고 상관없다. 라는 이 오만함은 바로 애비를 죽이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서정주의 자화상은 이 오장환의 성시보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비는 이 자화상의 핵심은 애비는 종이었다지요. 이 당시에 나는 다 양반이고 나는 귀족이고 나는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나는 종의 아들인데 어쩔래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이 어마무시한 이 도저함, 이것들이 바로 이들 세대들의 바로 이육사도 이랬기 때문에 이육사도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 제가 빨리빨리 그냥 그림만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해방기에 사실은 마리서사라고 하는 김수영과 또 박인환들의 그 아지트, 그것은 사실은 오장환의 남만서사의 해방기적 버전이다. 왜냐하면 박인환은 오장환의 아이였다는 거죠. 오장환을 통해서 시를 배우고 남만서사. 근데 이 마리서사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노농사라고 하는 아주 그 진보적 좌익 출판사의 총 판매소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인천왕이라고 하는 박인환의 시를 시키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주체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전인 시인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들, 해방기의 새로운 세대들을 이 전인 시인집을 만드는데, 이것도 오장환의 기획이죠. 오장환이 발문을 쓰고, 그러고 자기가 이런 시들을 내고, 그랬을 때 이제 오장환의 병든 서울이 저기에 있는데 정음사에서 나는데, 거기에 제가 윤동주로 넘어가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윤동주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 4월 같은 날 같은 정음사에서 나온 유준호의 창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시라고 하는 시는 사실은 이제 서시가 저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서시는 서시가 아니라 원래 제목이 뭐죠? 저 위에 보면 이거는 초판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래 서시라고 하는 건 윤동주는 생각한 적이 없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서시의 원래 제목이에요. 그랬는데 재판 찍으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원고, 저거는 윤동주가 쓴 원고에 보면 이렇게 책 제목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넘어가고, 요거 이제 정경호한테 준다는 요거고, 그 다음에 바로 제목 없이 중립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음 시들은 다 제목이 있어요. 잡아서. 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시는 원래 제목이 그러니까 뭐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원본이라고 하는 것과 원고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대조가 이루어져야지 되고, 이런 파라텍스트들,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이 파라텍스트들을 제대로 읽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었던 것은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엄청난 약간은 그 빨갱이 시집으로 될 뻔해가지고 정음사에서 하나운 시집이 나오는데, 그 재판본이 나오는데, 이 시집이 엄청난 사건에 휘말립니다. 빨갱이 시집이라고. 그 문둥이 시 하나운이라고 하는 그 가공인물이, 요거는 하나운 시초는 사실은 이병철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본 찍으면서 이병철 다 지우고 새로 냈는데, 재판본을 이병철. 그런데 이병철이 누구냐? 그런데 제목은 하나운이라는데, 하나운은 문둥이라고 그러는데, 이병철은 유명한 남로당 빨갱이였었어요. 좌익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월북을 하는데, 사실은 조현현하고 아주 무진장 친한 친구예요. 의외로. 조현현 선생하고. 그런데 문둥이 하나운은 가공인물 아니니? 그러고 이병철이 다시 침투해 들어온 거 아니니? 재판본 1953년에 저 재판본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국회에서도 이 시집이, 문둥이 시인 하나운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이 나왔는데, 문화계에 간첩이 출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 하나운 시집을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정국은 사건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 이병철의 하나운 시집이 지금 빨갱이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시집을 내고 간첩이 나타났다라고 국회와 경찰과 검찰이 난리 법석을 치는데, 바로 저 정국은 사건의 핵심적 인물이 강처중이에요. 이 강처중은 김삼룡 직계 하부로서 저 정국은 사건을 뒤에서 다 조정한 사람으로 신문에 나오는데, 바로 강처중이 누구냐 하면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발문을 쓰고 이 그 윤동주의 가장 친한 절친이었었죠. 그렇죠?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해주고 동생도 다 챙겨주고 그랬었던 사람이 바로 정국은이었어. 강처중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또 정지용은 월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시집이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재판본이 나와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55년에 부랴부랴 이 사람들을 지우고 저기를 하고 재판본이 나오면서 초판본처럼 나옵니다. 재판본이라는 표시도 없이 나오고 후기는 정병욱이 쓰고 윤일주가 쓰고 그러고 저 사람들 다 삭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영은 그 초판본을 시와 조선과 인민과 죽음을 같이 하려던 너의 벗들이라는 그 추도시를 실제로 그 초판본에 쓰지요. 그랬는데 이제 정병욱도 요 재판본이 나오기 전까지 윤동주가 지용을 좋아하고 오장환을 좋아했었다는 이야기를 바로 몇 달 전에 써요. 근데 갑자기 저 하나원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다시 저거 지워야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병욱이 후기에 쓰면서 조국과 자유와 문학,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자유라는 말을 10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조선과 인민의 시에서 자유민주주의 문학으로 재판본이 넘어가는 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시집이 콘텐츠하고 좀 복각이 될 필요가 있고, 이런 pin지와 일기와 육필 원고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지 되고, 동인지와도 연동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문학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그냥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